제가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는데, 평소에 이렇게 이름만 듣고 계시는 중요한 분들 뵙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말을 하게 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글로벌 언론이 보는 동아시아 문제와 언론 관계라는 되게 광범한 주제인데, 사실은 뭐 제가 이런 걸 포괄적으로 이 정리된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어, 제가 하는 일이라든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러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대부분을 직장 생활을 외국 언론에서 한국을 보도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에 있으면서 어, 제가 몇 가지 느낀 것,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짤막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사장님 말씀처럼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외신 기자라는 게 어, 좀 특이한 직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궁금하면서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그 우리가 외신 기자 그러는데, 어, 한국의 외신 기자가 몇 명이냐는 숫자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기자가 들어와서 한국에 대해서 취재를 할 수도 있고, 예. 또는 뭐 그냥 파트타임으로 외국 언론에 가끔 글을 쓰는 사람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경제도 커지고, 또 북한이라는 문제가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문제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에서는 꽤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국은 외국 언론사가 바라볼 때 뉴스가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한때 데모 많이 하고 민주화 운동하고 군사 독재를 비롯해서 뉴스가 괜히 많다가 민주화 이루고 그 압축 성장해서 이렇게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뭡니까? 부작용이라 그럴까요? 예. 양극화라든지, 노인 빈곤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라든지, 그런 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은, 외국인 기자들이 좀 약간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다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 얼마 전에 탄핵되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대통령 탄핵한 나라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한국은 외신 기자가 비교적 많이 몰리는 나라고요. 외신 기자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외신 기자들이 이제 그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렇게 멤버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한 260명 정도가 멤버가 돼 있어요. 네, 돼 있는데, 거기는 뭐 사실 기자라고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 외신 기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얼핏 봐서 한 200명 정도의 외신 기자가 한국에서,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한 100명 이상 정도가 그야말로 월급을 받으면서 24시간 자기 본업이 취재인, 기사 쓰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성 숫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서구계,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사람, 언론에 속한 매체에 속한 기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최근에는 중국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중국이 워낙 이렇게 나라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나오는 특파원이 또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숫자가. 예. 그래서 그 이제 외신 기자 클럽에 이렇게 임원진을 이렇게 선출해서 뽑는데, 항상 저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회장이 두 명이 있는데, 한 회장을 서구계가 하면, 부회장 한 명은 일본계가 하고, 나머지 부회장 하면 중국계가 하고, 중국계가 회장이 되면 서구계가 부회장 되고, 일본이 부회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3등분 돼 있는 구조가, 예, 특이한. 한반도 좀 지정학하고도 약간 비슷하죠, 그죠? 예. 특이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좀 외신에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 타임즈가 이제 아시아 본부라는 거를 2년 전에 서울로 옮겼어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느꼈는데요. 사실은 제가 외신 기자를 시작한 게, 어, 청, 어, 1990년대 초부터 외신 기자를 했습니다. 그 AP 통신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보면 해외의 중요한 매체는 많은 매체들이, 신문사들이 일본에 있는 특파원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 날라와서 한국도 같이 취재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본거지로 두고 한국은 일본에서 이렇게 취재하는 영역에 포함된 나라 몇몇 나라 중 하나로 이렇게 많이 취급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그 뉴욕 타임즈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뉴욕 타임즈는 종이 신문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온라인 구독으로 구독자가 주 수입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디지털 뉴스 보도가 가장 핵심적인 상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이렇게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어, 뉴욕이 깨어있을 때는 뉴욕이 하고 있지만, 뉴욕이 자고 있는 동안에 뉴욕 타임즈 전체를, 뉴스를 이끌어 가야 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가 홍콩에 있었고 하나가 런던에 있었어요. 그래서 8시간 이렇게 교대하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홍콩이 중국화되면서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면서 선택한 지역이 한국이었어요. 그게 2년 전의 일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두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시아에 뉴욕타임즈가 그런 본부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많이 고심했을 때 한국을 선택했다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 돌이켜보면 내가 외신 기자가 처음 됐을 때 한국 그 외신 기자들에게 느껴지는 한국 위상이 그러했는데, 지금은 뉴욕타임즈 본부가, 아시아 그런 그 본부가 이렇게 서울에 오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의미 있는 그인 것 같아요. 그런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회사에서 그런 외주 비슷한 그런 검토를 맡겼어요. 우리가 다음에 어디에 아시아 본부를 주면 좋겠느냐, 물가, 치안, 그리고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걸 내부적인 문서여서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이 제일 점수가 높게 나온 모양이에요.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높게 나온 그 나라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이. 그런데 또 코로나 때 한국이 워낙 그 코로나 상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사하기도 좋았고, 외국에서. 예. 그래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 그, 뉴욕 타임즈가 서울에 그 본부를 두고, 또 그 본부가 옛날 본부보다는 되게 확장돼서 크게 돼 있어요. 예. 옛날에는 기자가 그 본부에 속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5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는 뉴욕타임즈가 아시아 취재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리소스를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시아가 미국 언론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특히 중국입니다. 예, 중국 때문에. 예. 그래서 재밌는 게, 지금 뉴욕타임즈 편집국장, 그러니까 이제 최고 책임자죠. 편집국장과 그다음에 국제국 국장.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는 한국 언론하고 약간 다르게 국제국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 편집국장도 국제국에서 많이 나오고, 예. 그 두 명이 다 중국 전문 기자 출신이에요. 예, 이거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소련 중심이라든지 유럽 특파원 출신이라든지 워싱턴 지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이런 사람들이 백악관 출입하고, 이런 사람들이 편집국장이 되었는데,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이, 제일 중요한 사람과 뭐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 국제국 총책임자가 아시아 전문가들이에요. 전문 기자예요. 평생 아시아 쪽을 전공해서 그쪽에서 뼈가 굵은 그런 기자입니다. 그런 것만 봐도 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신문 중에 하나인 뉴욕타임즈가 그런 사람을 편집 총 책임자로, 뉴스 총 책임자로 줬다는 걸 보면 그만큼 미국에서도 그 아시아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어, 저희 신문에서 매년 이렇게 초에 기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 있는 기자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다 모였어요. 모이고 본사에서 이렇게 저 편집진들이 와서 같이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 평소 회의를 하면 가면 갈수록 중국 중심이에요. 예.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 그 올해 한 해 어떤 기사를 쓸 것인가 이런 계획을 하거나 또는 질문이 나오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이 좀 덩치가 큰 나라인데 문제가 많고 특이한 나라, 그래서 기사거리가 되는 나라,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그 뉴욕타임즈 내에서의 관심을 표현을 한다면, 지금은 그 대화의 저변에 깔린 저 인식이 이 미국을 위협하는, 미국을 경쟁하는 나라, 예. 그걸 깔고 대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바탕에서 질문도 나오고, 예. 그것도 제가 뉴욕타임즈에 2005년도에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인데, 미국,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변한 걸 보면, 지나놓고 보면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즈라든지 외국에서는 그 한국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질까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뭐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 사항이 많이 있어요. 예, 뭐 그거는 뭐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 상황과 좀 비교해서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미국 언론, 뉴욕타임즈가 그렇다면 다른 나라 뭐 언론이라는 게 다 신문사들 생각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한 나라에서 언론이라는 게. 그 뉴욕타임즈에서 그렇다는 거는 아마 미국 다른 언론이나 서방서국의 다른 언론도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한국이 미중 갈등에서, 미중 이게 뭐 혹자들은 양극 체제로 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갈등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에 대해서 의외로 상당히 관심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은 실제로 관심이 되게 많고, 예,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이제 그래서 그게 있는 반면에, 저처럼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에서 뉴욕타임즈에 기사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 그 중간자 입장 비슷한 좀 관찰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한국은 아직도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서 너무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보면. 예. 의외로 이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생각보다는 깊이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되게 한국 국내 중심적으로, 한반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화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이 사소한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 그 싱가포르 회담 할 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회담을 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청와대 분들이라든지 한국 정부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하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되게 긍정적인데, 우리 회사 내에서 펜타곤 출입하는 기자라든지 백악관 출입하는 기자들이라든지 회사 내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그냥 한국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모여서 기사 발제라든지 회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분위기에 제가 들어가면 너무 달라요. 제가 서울에서 느끼는 거하고, 예, 백악관 기자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다른 겁니다. 심지어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는 회담 며칠 앞두고도 백악관, 우리 아주 그냥 그 말만 들으면 알 수도 있는 그런 유명한 기자들, 오랫동안 기자들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난 것 자체를, 그때가 그 회담이 이루어지기 정말 1, 2주 전인데도 그 상황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자기는 그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그런 대화였던 기억이 나고, 2019년 이제 결국은 그 파토난 그 2차 저 미중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트럼프 회담, 그때도 보면 그때는 이미 그때는 한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비관적인 게 많이 퍼져 있었지만은 청와대 분이라든지 한국 그 관리들이라든지 이쪽 분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하고 너무 그 저 인식의 차이가 많았던 기억이 나요. 예.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북미회담 들어가기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브리핑을 하는데, 그분들도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뭔가 가능할 것처럼. 예.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는 기자들과 회의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 전혀 그 이렇게 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그 비관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한국 정부는 알면서도 기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저는 참 이 인식의 차이가 심하구나. 과연 외국에서 우리가 싫든 좋든 외국이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한국 사람,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가 과연 냉철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희망사항적으로 좀 보는 거냐, 아니면 자기의 이념적인 그런 잣대로 바라보는 거냐, 그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또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좀 그렇고요.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기자이니까 한국 사회나에 대해서, 한국 사회라든지 한국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어, 그, 음, 그, 저,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탄핵이 촛불 시위가 막 시작되고 했을 때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많은 외국계 기자들이 저처럼 한국 기자, 참고로 한국에 있는 외신 기자들 대부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저처럼. 그게 한국이 좀 특이하다고 그래요. 외신 기자, 다른 외국인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외신 기자들 대부분은 외국인입니다. 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만 특이하게 외신 기자들이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게 왜 그러냐는 또 뭐, 또 다른, 또 길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처럼 한국의 외국 기자들은, 그 외신 기자들은 기사를 많이 보고 하니까 박근혜 탄핵이 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이랬는지 이해가 되는데, 외국 기자들은 그거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뭐 나오는 내용이 별로 그렇게 금방 이해가 되지도 않고, 심지어 이런 걸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초기에 기사도 별로 쓰지 않았는데, 외국 기자들이 야, 박근혜 이 대통령 정말 이 정권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라, 정부라고 생각한 게 아주 작은 사건이에요. 그럴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케이라는 한국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본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무슨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서 쓴 게 있어요. 예. 그 뭐 기자들이 보고, 외신 기자, 많은 외신 기자들이 다 보고 이건 기사가 함량 미달인 기사다. 그리고 이렇게 청와대의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지른 이런 기사. 어떻게 이런 기사가 출고가 되느냐, 이런 싶은 그런 기사였어요. 그거는 기자들이 인정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한국 정부가 그 기자를 출국 금지시키고 검찰이 소환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편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뭐 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심하다 보니까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한국 사회는 그 외신 기자들 이거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문이라는 게 희한한 기자가 많고 희한한 언론이 많은 게, 그게 그 민주주의의 이렇게 뭐 싫든 좋든 그 일부인데, 어떻게 기자를 출국 금지시키고, 그게 독재 국가도 아닌 한국, 소위 말하는 21세기 한국이라는 지금까지 평판이 좋았던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예.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그 정부 기관인 검찰이 기자를 그런 일로 소환을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아무 일도 없는 지금 그냥 지나간다. 야, 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그게 작은 사건이었지만 제 느낌에는
그 상당히 분수령적인 사건이었어요. 예. 그 이후에 저 기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 진보 정보의 진보 저 쪽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이 한국의 그 진보의 그 민낯을 바라본 외신 기자들 느끼게 된 조그만 사건이 있어요. 이 저 산케이 신문하고 비슷한 사건인데, 블룸버그에 있는 한국계 여성 기자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기사를 썼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제가 봐도 좀 기사에 문제는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표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런 문구가 들어간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뭐, 그게 전문가 인용도 아니고 기자가 그렇게 썼다면 좀 기자가 비난받을 수 있죠. 예. 뭐, 제가 봐도 비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상당히 반여성적이고 반인종주의적인 발언을 공당의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대놓고 했어요. 예. 자기들 유튜브에서도 하고 성명서도 나고 막 그랬어요. 검은 머리 한국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때 많은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외신 기자들 또 모임이 있고 회의 같은 게 있거든요. 모임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몇 주 동안 이야기를 되면서, 상당히 외신 기자들, 이게 한국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너무나 그 인종주의적이고 여성적인 문제에 있어 갖고 이렇게 생각 없는 말을, 이렇게 수준 낮은 말을 내뱉는가. 예. 그게 그때 그 한국의 이 상계와 반대로 민주당의 진보 청에 대해서 뭐랄까요, 되게 뭐랄까요, 한국 진보의 그 고질적인 약간은 좀 너무 폐쇄적인 민족주의고 구수적인,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었어요. 그게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 평소에 느끼는 게, 하여튼 한국의 그 정치권이나 한국 사회는 의외로 수출 많이 하면서 상당히 해외적으로 많이 이렇게 BTS라든지 이런 게 생산하면서 엄청나게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나라인 동시에 상당히 폐쇄적인 면이 있는 모습이 공존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저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이 언론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신문 보시면, 예를 들어서 르완다라든지 미얀마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영국이라, 심지어 큰 나라인 영국이라 프랑스인 나라가 한국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몇 가지 프레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 그죠? 뭐 르완다 같은 경우는 서로 사람 죽이고, 옛날에 사람들 많이 기아로 죽고 하는 이런 몇 개의 그 프레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외국 언론에 비치는 어떤 나라나 사회의 모습은.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제가 외신사에 한 거의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제 경험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건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하여튼 한국이 외국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라는 거는 몇 가지의 주제와 이 프레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게 남북 분단입니다. 분단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군사적인 긴장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돼요. 그때그때마다 기사의 종류는 약간씩 달라지지만은, 예. 그 프레임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 문제도 결국은 분단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정치적인 긴장의 연속 현상이니까요. 그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게 이제 가끔씩은 프레임이 변하기도 해요. 제가 외국 언론사에 외신에 처음 일할 때만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제가 AP통신에서 쓴 기사 중 상당히 많은 숫자가 데모였어요, 데모. 그때는 학생 데모도 좀 있었지만 주로 노동자 데모. 예. 그게 중요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예. 그 외신에서 비치는 한국의 모습은. 예. 무조건 데모하는 나라, 데모가 많은 나라. 예. 근데 지금은 거의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 프레임은 거의 사라졌어요. 예. 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프레임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프레임도 있고, 계속 가는 프레임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언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프레임을 파악을 못하거나 이 프레임을 파악을 못하거나 그 프레임을 잘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근데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또 그 프레임을 바꿔보려고 막 이상한 주제를 갖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예. 근데 그건 뭐 잘 될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외신에서 비치는 한국의 그 프레임이 무엇일까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깥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그게 자랑스러운 거면 내가 그걸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그 프레임이 좀 잘못된 프레임 같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프레임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그 프레임이 부각되게 해야 되고, 그걸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분단에 의한 프레임은 계속될 것 같고요. 예, 특히 북한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보수 진보의 갈등이라든지 생기는 여러 가지도 보면 결국 분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북한을 둘러싼 게 많다. 우리는 무조건 빨갱이고 무조건 보수 꼴통이고 하는 게 다 북한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또 다른 프레임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은 한국은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은 너무나 그, 그 산업화 이렇게 민주주의가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부작용도 압축적으로 터져 나오는 나라 같아요. 짧은 기간 안에.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유되고 있는 그런 대부분 나라에서 공유되고 있는 건데,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연금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뭐 청년층 그 일자리 문제라든지 뭐 시골 그 피폐화되는 이야기라든지 뭐 심지어 뭐 그 저 뭡니까 환경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 다른 나라도 다 벌어지는 이지만 한국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벌어져요. 그런 것들이 보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질 때 한국이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한국의 저출산 문제라든지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나라의 사이즈에 비해서 다른 나라도 다 있는 문제인데 불구하고 한국의 저출산, 한국의 고령화 이거는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예, 외국에서. 예. 그러면 이런 문제가 터질 때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할 것이냐를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게 되거나 좀 실수를 하게 되거나 반면교사가 되면 그것도 부각돼서 외국인이 볼 것이고, 한국이 그걸 잘하게 되면 코로나 때 뭐 잘해서 이렇게 칭찬받은 적이 있잖아요. 보면.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또 한국이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고. 예, 저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우선 우리가 두 분이 이제 그 토론자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두 분이 먼저 좀 뭐 코멘트나 의견을 좀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좀 간단한 답변을 주시고 나머지는 오늘은 너무 격식에 얽매지 말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저도 사실 굉장히 질문이 많거든요. 아마 그거는 우리 저 최상훈 국장님이 살아온 그 과정이 외신에 주로 이렇게 쭉 그 젊을 때부터 이제 그 종사를 해보시고 지금은 또 한국의 지국장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좀 약간 경계인 같은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매우 특이한 어떤 경계에 있는 그런 분 같아서 뭐 그런 데 대한 저는 또 질문 좀 드리고 싶고 한데요. 참여한 모든 분들이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답변하시고 자연스럽게 제가 가능하면 오늘은 좀 개입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하게 이런저런 질의응답이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병진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기자님이, 이렇게 짧게 얘기하셨는데도 그 안에 풍부한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야기하신 포인트 중에서, 지금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 특히 중국, 여기에 비중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게, 최근 미국 전반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면, 제가 어떤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 제목인가 거기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약간 농담을 섞어서 얘기하면 미국에서 엘리트들 사이에서 엘리트 행세하려면 이제는 아시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엘리트 행세를 할 수 있다. 이래 농담 섞인 얘기가 오갈 정도로 미국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미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서양주의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 대서양주의가 미국의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한국은 지도에서 찾기도 어렵죠. 근데 그 대서양주의의 나라가 최근에는 사실은 과거 브루스 커밍스가 얘기했던 태평양주의, 그러니까 아시아에 대한 그 상당한 지식과 해안이 없으면 엘리트 행세를 못한다. 그런 게 뉴욕타임즈에도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오늘 흥미롭게 들었던 얘기는 이제 한국의 어떤 이슈들,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뉴욕타임즈가 저에게 제 말을 쿼테이션을 땄을 때는 한국 정치에 대한 걸 물어봐서 인터뷰를 한 적은 있었죠.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몇 번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제가 했었는데 제가 흥미로웠던 건 코로나 가지고 인터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뉴욕타임즈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뭐 박근혜 탄핵이나 이럴 때 안 교수는 한국 그 정치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걸 뉴욕타임즈가 저에게 물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저에게 뭘 물어봤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한국의 이슈로서 코로나가 아니라 글로벌 보편적 이슈로서의 코로나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은 상당히 대응에 실패하고 있는데 한국이 성공하고 있는 비결은 도대체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당신은 뭐 미국 정치도,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고, 한국에서 살고 있고, 당신이 보는 이 어떤 한국이 보편적인 코로나 문제에서 가지는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뭐냐? 이런 어떻게 보면 박사논문 주제에 해당되는 걸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때는 최 기자님이 안 물었고 다른 기자가 저에게 물었는데, 그때 저는 야, 이거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즉 보편적 이슈에 있어서 한국이 가지는 독특함, 특히 왜 저같이 소위 말하는 586 세대의 학자는 좀 제가 유학을 가더라도 컴플렉스 속에서 갔거든요. 한편으로는 반미주의 감정과 한편으로는 제국에 대한 컴플렉스 속에서 갔던 건데, 야, 이제는 보편적 이슈에서 한국이 한국적 시각과 보편성을 섞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상당히 강하게 했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에 또 공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두 가지 포인트만 짧게 또 말씀드리면, 최 기자님 말씀 중에서 제가 특히 공감하는 게, 좀 제가 무례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래도 미국 정치를 전공하다 보니까 또 왜 자기 학문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아직은 한국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이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전략을 보수나 진보나 짤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그게 이런 거죠. 아까 최 국장님이 말씀하신 하노이 때의 제 충격. 그 방송 기자가 방송에서 기자가 저에게 물었거든요. 하노이 이 회담을 맞이한 트럼프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 정치 전문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금 트럼프는 북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코엔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책사, 코엔 청문회. 근데 당시 제가 아는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제가 알았던 정부 관계자들 중에서 코엔이란 이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코엔이란 이슈를 생각한다는 건 이미 하노이 회담은 90%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존 볼튼의 책임이 핵심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최 기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국을 너무 모른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돼. 특히 앞으로 닥칠 위기를 생각했을 때 하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바이든 들었었을 때 제가 우리 정혜구 선생님 이사장으로 계셨는 경인사연 거기서도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바이든 인수위 때 제가 한국 사회에 던졌던 제 화두가 뉴 콜드워 리버럴입니다.
미국은 이제 백악관은 뉴 콜드워 리버럴로 간다라고 제가 그때 강연에서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 느낌을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최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자분들도 이 미중 간의 관계에 대한 실존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를 팩트로 전제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의 틈새 전략을 짤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뉴 콜드워 리버럴리즘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없으세요. 그 점이 저는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에서, 그리고 백악관 바깥에서, 띵크탱크에서는. 그 점에서 그것이 뉴욕타임즈 기자들의 생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저는 최 국장님 얘기 속에 흥미로웠고요. 마지막으로 언젠간 제가 좀 책으로 써보고 싶은 화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의 리버럴리즘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걸 뛰어넘는 우리의 어떤 더 나은,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인클루시브 디모크러시, 그리고 그걸 더 나은 미국의 자유주의는, 저는 그 뉴욕타임즈 스타일의 리버럴들이, 우리 최 기자님이 뭐 잘 아시지만 저랑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미국의 리버럴들이 한계가 많거든요. 이제 그걸 좀 우리가 미국의 리버럴리즘을 이해하면서도 그걸 좀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한국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됐다. 그 점에서 우리 언제나 브릴리언트하신 우리 성 이사장님, 이 띵크탱크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토론이 길었나요? 예, 이상. 아닙니다. 네. 예, 감사하고요. 네. 이어서 그냥 바로 임채영 교수 토론 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좀 제가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주시면 제가 뭐 궁금한 것을 상원 기자님께 좀 여쭙고 잠깐 대답을 해주시면 다음 질문을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될까요? 근데 최 기자님. 잠깐만. 10분을 하면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최상원 지국장님도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체계화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임 교수도 한 5분 정도를 먼저 쓰시고 나중에 뒤에 말미에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 그럼 제가 한 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여쭙겠는데, 하나는 제가 평소 생각했던 걸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오늘 제가 뭐 최 기자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언론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나 프레임에 관한 문제를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뭐 종교, 국가, 문명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럴 때 문명이라고 할 때는 저는 동서 문명 충돌이 어떻게 될 건가,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어떻게 볼 건가, 이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아까도 그 아시아 뉴스룸이 그 2020년 7월 달에 서울로 왔는데, 홍콩에서 서울로 온 건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냥 지금 서구 쪽에서는 이게 세계 경영을 하는데, 그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을 한 축으로, 유럽은 런던을 한 축으로, 그 중에는 아편 전쟁 이후에 홍콩을 1842년 홍콩을 중심으로 아시아 경영을 해왔는데, 그게 제가 뭐 송환법 때문에 반대운동 때문에 홍콩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때 느낀 거 하나가, 이게 홍콩은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서구 국가가 대안을 찾아야 될 텐데, 하나는 그 경계를 중국 안으로 가져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심양이나 이런 거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옆으로 나올 텐데, 이게 동경일까 서울일까 이런 건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서울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프리저 갤러리에서는 아트페어 이런 것도 보면 예전에 홍콩이 중심이었다가 그게 서울로 옮겨오거든요. 이게 지금은 문화나 이런 거 중심이 지금은 그게 홍콩이 아니라 서울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대신에 그때 그 송환법 할 때도 이게 금융 허브가 홍콩에 남아있지는 않겠다. 그건 저는 그러면 한국으로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했는데, 최근에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게 동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산업의 쌀이라는 게 지금은 반도체일 텐데, 그게 앞으로 그게 미국으로 내부화하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 두 개의 축이 뉴욕 그리고 런던이 있다면, 다음에 한 곳이 홍콩이 아니라 서울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려고 하면 어떤 관점들이 필요하냐, 그게 하나 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갈등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미국이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좀 최 기자님한테 현장의 느낌을 좀 듣고 싶은 건데, 지금 그 미중 갈등 이야기하면서 패권 경쟁하면 마치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등한 힘이 두 개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미국이 절대 우위입니다. 군사력도 뭐 천조국이라고 국방비를 천조 원을 쓰는 그런 나라도고 중국과 잽이 안 되고요. 특히 뭐 혁신이라든지 뭐 챗 GPT나 이런 뭐 기술 혁신도 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은 전통적으로 뭐 제국이니까 적으로 규정한 나라들이 있는 거죠. 냉전 때는 소련을 했었고, 그다음에 일본을 80년대에 견제했었고, 90년대 이후에는 뭐 이제 이슬람을 타켓으로 했었고, 뭐 이라크나 걸프는 지금은 중국인 같거든요. 잠재적 위협 요소는 있죠. 그러니까 앞에 그 태평양 인도양 전략을 보면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대만 문제는 있는 거.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뭐 이제 책도 보면 헌팅턴 같은 경우가 뭐 96년에 문명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17년인가요? 2017년 그때 그레이엄 앨리선이 뭐 예전쟁 전쟁 이렇게 마침 미중이 대등한 관계 혹은 좀 지나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 같은 이런 식의 뭐 담론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다음에 그 뭐 미국이 쉽게 중국에게 압도당한다든지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문명 충돌의 입장에 보시면 그러면 그 뭐 외신 기자 이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레토릭이나 밖에 나오는 문명 충돌 말고 진짜 힘의 충돌, 그걸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 우리가 보기 뭐 앨리선이나 아니면 헌팅턴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인지, 아니면 그건 미국이 제국이 언제나 그 가상의 적을 만들고 이렇게 자기 견제하고 자기 지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봐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는 그 최상훈 기자님이 말한 프레임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프레임이 중요하죠. 외부에서 볼 때는 상대를 우리가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게 지나치게 미국적인 서구적인 시각이도 다 부정적이거든요. 남북 갈등, 그다음에 옛날에 데모 많이 하던 나라, 그다음에 여전히 한국이 좀 잘 나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때 잘 나갔지만 압축 성장의 부작용들이 한국에 주목이 된다. 언론이니까 그게 그 이슈가 뉴스가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럼 역으로 지금 한류나 이런 게 아주 긍정적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한국의 이미지가, 외신에 비치는 이미지가 이 부정적인 프레임 말고 긍정적인 프레임을 짤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그 토론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넘어가죠. 예, 질문이 너무 심오한 질문이어서, 예, 제가 그냥 뭐, 예, 피상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는데,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그 부상?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안병진 교수님 말씀한 거에 덧붙여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또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뉴욕타임즈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백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예. 그 뉴욕타임즈는 한국신문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공채 1기, 2기 뽑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기자들이 다른 신문사에 있다가 작은 신문사에서 큰 신문사 옮겨서 뉴욕타임즈에 올 정도가 되면 나이가 대부분 다 많은 기자들이 많은데, 제가 갔을 때는 대부분이 남성 중년이었어요. 백인. 예. 근데 지금은 아시아 기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성 기자들도 많고. 예.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의 아시아 기자들 중에 상당한 기자가 중국계입니다. 예. 그만큼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그리고 또 뉴욕타임즈 입장에 볼 때는 중국말을 할 수 있는 기자가 필요하고 했어.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중국어를,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중국 특파원이 되려면 중국어로 취재를 할 정도가 안 되면 특파원 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뉴욕타임즈 기자 중에 중국어 언어 능력을 가진 기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다른 나라 언어에 대해서 그런 능력 을 가진 기자가 뉴욕타임즈 내에 별로 없어요. 미국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중국의 그런 중국계 인력은 그 폭이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과연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그 백인이나 뭐 흑인이나 뭐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한번 재미있게 볼 문제일 것 같아요.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하여튼 뭐 저 그런 면만 보더라도 하여튼 단편적인 거지만은 그 저 미국 언론사 내에서의 중국계의 위상, 그 사람들은 말이 중국계지 사실은 미국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예, 그것도 우리가 유심히 보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뭐 미중 갈등인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취재를 가끔 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10년 정도 지나고 과거의 일이 되게 되면, 아, 그게 그냥 그런 일이었구나, 패턴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예,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힘들고, 오히려 학자분들이 좀 더 개념화해서 잘 보실 것 같는데요. 제가 몇 가지 단편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저는 사실은 뭐 미중 갈등에 대해서 열심히 기사를 쓰고 그런 기자는 아닙니다만은, 예,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변한 건 사실이에요. 임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대등한 관계를 보느냐, 그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 위치냐. 그거는 뭐 이렇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중국을 처음에는 그야말로 덩치가 크고 못 사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엄청난 빠른 성장하고 있는, 못 사는 못 사지만 문제가 많은 그 거인이라고 봤다면, 지금은 미국은 정말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과연 이 양극화처럼 새로운 축으로까지 그 위치에 올라왔느냐, 그거는 뭐 또 다른 문제이겠죠. 예. 그 태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최소한 뉴욕타임즈 내에서 기자들이나 에디터들 사이의 그 대화에서 본다면, 예.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언론사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언론사가 주된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사회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 반영을 왜곡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그 뉴욕타임즈에 대해서 그런 중국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시각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은 중요한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 요즘에는 뭐 중국 미중 갈등을, 반도체 갈등, 공급망 갈등 뭐 이렇게 많이 보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이미 다 지적한 내용이지만은 이 체제 갈등은 또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는데, 중국은 대놓고 이렇게 이거 미국이나 서구가 지배해온 이런 질서에 대안적인 질서를 자기들이 내놓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세상이 워낙 그 양극화되고 이렇게 뭡니까, 페이크 뉴스도 많고 탈진실적인 사회다 보니까, 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체제에 대한 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쇠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대안적인 이런 체제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은 상황에서 중국이 그렇게 부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다고 뭐, 글쎄요, 중국의 체제 모델을 좋다고 따라할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그런 부상이, 그 트럼프 시대에서 좀 극명하게 드러난 그 기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어, 예, 그 쇠퇴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걸 좀 다양하게 좀 봐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또 이게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신냉전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히 거대한 두 나라가 경쟁 관계 또는 이렇게 뭐랄까요, 긴장 관계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과거 냉전과는 다르게 그 두 나라가 또 엄청 국제화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무역적으로는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는 가운데서 또 그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 소련과 미국과의 갈등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다 어떻게 뭐 볼 것이냐는 저는 사실 그 볼 능력은 별로 없고 저도 뭐 공부를 좀 하려고 책은 보고 뭐 페이퍼 같은 거 읽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의미 있는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관점을 뭐 낸다는 거는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예, 좀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엄청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한국 내에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위 말하는 미중 갈등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 여기에서 한국이 포지셔닝을 해가고 할 것이냐에 있어서 깊은 고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우리의 진보와 보수는 그냥 서로 공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 같아요. 예. 뭐 친중이냐 이 나쁜 놈들 막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한편에서는 예. 그 뭐 또 한편에서는 예. 그 하여튼 그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한국은 어떤 이슈가 나타났을 때 한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지금 이런 양극화가 진영 논리가 정말 그냥 코로나처럼 퍼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한국은 좀 그게 심한 나라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중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 그것을 이 해결이나 원인을 파악하거나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슈는 둘째 문제고 내가 이 이슈를 갖고 어떻게 나의 국내에서 정적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진행돼 버리다 보니까 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상당히 그런 현상이 똑같이 있는데 한국은 좀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서 예. 좀 안타깝다는 게 느꼈고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그러면 한국에 맞습니다. 예. 언론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 이렇게 개가 사람을 무면 기사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무면 기사가 된다. 그러니까 특이한 걸 쫓고 또 언론이라는 게 항상 갈등을 쫓고 갈등이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에서 이슈를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기사거리를 찾는 게 언론이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분출되는 부분에 기자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갈등에서 우리가 그 이슈를 찾고 그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이슈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이렇게 나쁜 모습만 보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언론의 그 속성인 건데 한국은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아요. 한편으로 보면 꼭 부정적으로 보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외신들이 다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예. 민주화 투쟁 이런 거 했을 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이 저렇게 한국은 데모로 많이 쪽팔린다, 부끄럽다, 왜 그런 기사를 쓰느냐. 제가 한국에서 외신 기자 근무하면서 가끔 연락을 받는데 불평하는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 중에 제일 흔한 비판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왜 너는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의 좋지 않는 모습을 바깥에 보도를 하느냐. 나라 왜 망신시키느냐. 그러니까 집안 망신시키느냐 이거예요, 보면. 근데 정작 외국에서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아요. 데모 많은 거 이런 것도 국내에서 위정자들은 한국에서 데모하는 모습, 민중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데모하는 모습이 자기에게는 되게 불편한 거지만 외국에서는 그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많았어요. 아니, 이 세상에 한국만큼 민주화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다이내믹하게 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고령화 문제라든지 저출산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보면 되게 좀 부정적인 기사도 많이 있긴 있지만은 한국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한국은 이 한국은 제가 외신 기자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은 자기를 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민족입니다. 예. 프랑스 르몽드가 OECD가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 무슨 등급에 한 단계 올라갔다 그러면 온갖 정부가 나서서 기분 좋아하고 PR하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등급이 하나만 내려가면
정부를 반대편에서 엄청나게 공격해요. 너 때문에 너가 잘못해서 OECD 한 단계 내려갔다. 뭐 언론 지수가 한 단계 내려갔다. 예. 그러고 이렇게 또 누가 칭찬을 하면 되게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러고 이렇게 한국에 대한 안 좋은 모습을 보도를 하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한국은. 예. 그게 되게 특이한 그저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그게 한국의 그 동력이고 상당히 좋은 면이 있다고 봐요. 예. 그 한국 사람이 자기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해서 되게 자의적이고 자아식적이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를 임프루브할 그 가능성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태도는 상대로 반대로 되게 부정적인 것도 많아요. 뭐 그거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 또 덧붙여서 이제 좀 긍정적인 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BTS라든지 한국 문화 이런 거는 지금은 상상 외로 합니다. 예. 그 외국에서 지금 뭐 제가 우리 회사에 한 50명 정도의 그 아시아 본부에 있는데 제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부분이 외국인이 있는데 전부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내한테 와서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드라마 같고 거기서 주어들은 무슨 이렇게 한국말 나한테 자꾸 걸어보려고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저 한국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뭐 이렇게 옛날에도 보도 자료 내면 뭐 한국의 문화 강국인 한국 뭐 그러고 뭐 이렇게 옛날에도 그런 표현 가끔 썼는데 그때는 외신 기자들이나 기자들이 아이 뭐 정부에서 그냥 뭐 하는 뭐 늘상 하는 말이니까 그 기사에 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요즘에는 외신 기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나가는 소리를 야 너 한국 소프트웨어 강국 아니냐, 소프트 파워 아니냐라고 자기들이 농담이 아니라 그냥 그 저 되게 그 저 일상적인 말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네. 그런 거 보면 한국은 뭐 이렇게 그 다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장점 같은 경우.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한국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은 제가 아까 말한 거와는 다르게 외국에서 바라보는 그 긍정적인 게 더 많아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 특이한 나라라고 봐요. 되게. 온갖 게 빨리 벌어지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굴러온 나라. 되게 긍정적인 게 더 많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도. 예, 감사합니다. 그 발언하지 않을 때는 좀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잡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정리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뭐 한 4, 50분 우리가 시간이 남아 있는데